자, 급변하는 정치 이슈를 쫓아가서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목이 메네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정말로 지금 한국의 이 정치판, 대선판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선 2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들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네. 삼자 구도가 완전히 좀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의 이제 단일화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네. 저는 이제 대선의 완벽한 구도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그 삼자 구도 속에서 이제 사실 삼자 구도면 중간에 좀 약한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지면서 가는 그런 구도들이 통상 삼자 구도에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의 이 삼자 구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고, 두 후보 그 좀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은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네. 1위 후보의 지지율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여론조사만 보면서 좀 싱거운 선거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역경을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삼자가 이렇게 딱 선거가 시작되고, 선거 기간 굉장히 짧아요. 그죠? 이번에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거에서 나서는 이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정책 지향적인 성격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옛날 같으면은 막 지역을 선동한다든지 어떤 계층을 선동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성숙된 그런 선거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은 좀 초반에는 사실 네거티브도 별로 없고, 물론 초반에 네거티브가 있기 어렵지만 네. 저는 굉장히 건전한 형태의 그런 좀 경쟁 문화들을 좀 보이고 있는 단초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기조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주일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날 저녁 새벽에 일어나 그 일만 보더라도 그게 압축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공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 과정들만 딱 떼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끝나고도 아마 자기 정부에서 법무부나 이런 데서 정당 해산 신청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그 정당 해산의 여부가 고려될 만한 정도로 정당 민주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짓을 한 거예요. 네. 뭐 다행히 그래도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까딱 잘못했으면 후보 없는 그 지금 제2 정당이죠, 그죠? 네. 두 번째로 큰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후보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이유를 이번 드라마가 잘 보여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 공당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그다음에는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끝내놓고도 또 외부의 분을 들여가지고서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저는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다. 근데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그 몇 초 만에 얼굴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가 권력이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또 뼈저리게 느끼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 대변을 했던 이정현 전 당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또 후보 교체에 찬성했던 김상훈, 이미자 의원은 각각 정책, 직능, 총괄 본부장을 맡았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그런 의원들과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치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통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어느 정당이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의원은 떠났고,
그다음에 저는 권성동 의원은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쌍권이라고 불리는 그 두 분 정도는 책임지고 저는 사퇴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연단에 올라서 막 구호도 외치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업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마이너스다 완전히. 그래서 정말 저는 차라리 그냥 원내대표직을 유지하시려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뭔가 조력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저는 대선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두 분이 빠져야 된다. 한 분은 윤 대통령이 빠져야 되는 거고 네. 다른 한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 제대로 진정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선거운동이 될 거다. 그렇게 근데 이 봅니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선거 과정이나 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더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했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보수를 이번 투표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건전 보수가 네. 중도 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안아가느냐가 국민의힘의 굉장히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김용태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0년대생 초선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역할에 한계는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에 비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좀 노예한 느낌이 드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을 뭔가 컴프라치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를 뺏어갈 가능성이 매우 있는 이준석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준석 후보의 젊은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그런 좀 효과도 있는 거고 또 김용태 의원은 상대적으로 또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고려한 포석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뭐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젊은 청년들, 네. 청년 남성들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대표적인 선대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을 당시에 네. 같이 힘을 합쳐서 걸어갔던 젊은 세대죠. 예. 그중에서 이준석 후보는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든 거고 그런 점이 고려가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선대위를 보면 친한계 인사는 포함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모든 걸 안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한동훈 이 경선 후보의 그 부분을 안고 가지 않은 것은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다. 예. 친한계가 뭐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내부의 건전한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상당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무시하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통상 선대위라고 하는 거는 끝나고 나면 아무리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용광로 선대위. 모든 걸 녹여낸 선대위를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볼 때 용광로가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다. 뭐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이준석 후보 쪽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파동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이준석 후보의 어떤 통상적으로 뭐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수준의 후보 득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라고 하면 대단히 국민의힘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러면 중도라든지 약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갈 곳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표들이 좀 분산돼 가지고 이준석 후보한테로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야단 법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실망한 표들이 저는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기권으로 넘어가는 대신 이준석 대표 쪽으로 후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의 유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첫 유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유세 장소를 이제 정할 때 정말 많은 고심 끝에 정할 것 같은데 아무데나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재명 있을까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을 택했잖아요. 예. 광화문은 뭐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통합을 내세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가락시장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생을 강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수산단을 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산업 새로운 AI 중심의 어떤 새로운 예. 산업이나 MZ 세대를 겨냥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 간 건 태극기 무대를 연상시키는 컨셉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태극기 무대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 내란이거든요. 저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했던 거는 내란을 극복해 나가겠다. 나는 빛의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유일한 적통의 후보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유세 장소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저는 가락시장을 아침에 가고 새벽에 가고 그다음에 또 대구 서문시장을 갔단 말입니다. 하루에 2번의 시장을 이어가는 이건 명백하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말하는 그 시장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저는 여수산단에 간 이유는 여수산단 하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석유화학공업 단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딱 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박정희, 젊은 박정희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새로 부활하는 어떤 젊은 후보가 되겠다. 뭐 이런 어필들을 저는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삼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떤 그 심볼, 상징을 내세우는 네. 나의 어떤 앞으로 지향할 점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이런 정치는 그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과정은 그런 점에서 좀 희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혼란한 상황인데 후보들의 행보는 조금 한층 성장한 것 차분하고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이 든다. 성숙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번 대선은 변수가 없는 대선이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수가 많이 정리됐죠. 예. 많이 정리됐고 변수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변수의 하나로 걱정하는 거는 정말 뭐 거의 뭐 양자 대결이든 어딘 대결이든 50%를 넘거나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해 보이는 그런 후보를 어떻게 지킬까? 이때 지킬까의 문제는 득표력이 떨어지는 걸 지킬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겪어왔던 수많은 풍상과 수모의 세월들을 볼 때는 물리적인 제거,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암살이라든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게 마지막 변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에 지금 현재 판세를 가를 변수들은 상당히 없다. 뭐 지금 통상 한국 선거에서 판세를 가를 선거라고 하면 막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말도 지금은 굉장히 다들 조심을 하는 것 같고 막말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고 아니면 북풍 이런 게 있는데 북풍의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북풍은 그 우리가 계엄 내란 정국을 거쳐오면서도 북한이 진짜 완전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변수가 거의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와 국민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따끔하게 그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좋지 않으면 방탄복을 입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방탄복 입고 나온 그런 선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현대 중에서도 현대의 시대를 21세기를 거쳐서 왔다고 하면서도 방탄복을 입고 나오는 후보가 있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과연 비칠까. 그게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국민이 국민을 자제시키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사실 그 방탄복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유세장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게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제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정치인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아예 그 대면 접촉을 줄이자라고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김문수, 이준석 두 캠프 모두 이자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문수 캠프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과 이준석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자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약한 3자 구도가 계속 이어질 약한 가능성이 삼자 구도. 있다. 매번 김문수 후보는 아이고 뭐 이준석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안 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실제하는 위협이다. 그래서 저는 이 3자 구도는 이어질 거고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대선은 그냥 완주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서의 이준석을 각인시키는 후보다. 이런 그런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멀리 보고. 김문수가 네.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3자 구도가 그대로 갈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보수는 지금까지 보여주고 온 그런 보수가 아니죠. 네. 자기는 그런 보수를 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예. 미래적인 보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지금 낡은 보수라고 하는 것에 가서 돕는다? 본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그건 방해물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길을 닦아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건데 이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과를 왜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과를 하실 격의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려면 그분이 내란의 책임을 묻는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꼿꼿하게 그렇게 꼿꼿문수로 왜 앉아 계셨을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왜 달라졌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는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그때 내가 꼿꼿문수였던 걸 반성하는 그런 후보 김문수 후보라면 지금 저는 근데 뭐 우리 당이 끼친 피해보다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그 상황을 저는 반성하는 멘트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예. 그 멘트가 없는 김문수 후보의 반성은 저는 반성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분명히 윤 대통령의 계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무슨 뭐 메시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죠. 그건 좀 이게 돕자고 하는 건지 방해하고자 하는 건지 만약에 본인을 지지하는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야 역시 정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출당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두 분은? 저는 출당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출당과 제명 뭐 등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출당은 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같이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지 우리는 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사과하고 그냥 같이 묻어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아무리 그런 걸 요구하더라도 네. 저는 그게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대위 체제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저는 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도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준석 후보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 다음은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입장을 전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묻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새롭게 본인의 위치를 세워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뭐 원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누가 나를 불러내?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뭐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리 불러도 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거의 모든 태도는
뭐 국회에 대한 완전한 무시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와서 뭔가 국회의 어떤 그런 과정에 또 협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은 저는 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강압적인 조처가 아니면은 안 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12.3 비상계엄 당시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뭐 4명이서 한 명씩 데리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군 간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상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대위의 청력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진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이 지금은 이제 대위로 진급하셨지만 그 예. 부관 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관 보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중이 따위가 어떻게 그런 대화 자체를 들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해놓은 걸 들은 사람한테. 그 지금 그 대위 5대2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관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 중이 따위가 그걸 들을 만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완전히 대받아치어서 저는 정말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대면 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이 되지 않자 정식 소환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그 메시지 왜 못 가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못 나가는 이유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다고 봐요. 뭐 3-4줄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네네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고 밖으로 보낸 메시지도 대선에 영향을 줄까 봐. 저는 김 여사가 왜 대선을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자기 할 말씀 하시면 돼요. 대선 영향 안 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나가시라. 그런데 지금도 저는 김 여사는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여전히 자신이 퍼스트 레이디인 줄 알고 있다. 이 꿈에서 빨리 깨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적인 혼란의 한 부분에 김건희 전 여사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사고와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야기를 또 좀 짚어볼 부분이 SNS에 낭만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글을 올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으로 떠난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저도 되게 충격을 좀 먹었다. 충격이 왔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권오월 그다음에 이석연 그다음에 이인기 이런 분들을 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모시고 선대위 안에다가 넣었거든요. 굉장히 보수 인사들인데. 그런데 그 이상 그 외연을 확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외연 확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그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는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외연 확대에 엄청난 힘을 보태준 거다. 세웠다. 예. 이렇게 홍준표까지 갔는데 다른 저는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분들은 아마 저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21일 정도의 저는 보수 외연 확대를 위한 민주당의 공약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국민의힘을 이렇게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지해 왔던 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본인이 선출이 되지 않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인데 네. 배신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은 좀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 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번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홍준표 저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내란 탄핵 정국에서 과거 21대 대선 과정에 대한 수사들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그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명태균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사실상 21대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홍준표였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직을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섭섭함은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섭섭함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이해가 간다. 저런 정말 자기의 후보직을 다 도둑질해 나간 저 사람들은 이 국정을 맡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적이라고 했던 이재명이 맡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좀 주목해봐야 할 대선 공약들 좀 짚어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한 가지로 말해서 저는 AI 강국, 그다음에 K방산 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가능하면 어떤 R&D 투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뭔가 부흥을 시켜야 된다. 경제 부흥을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장 대통령에 답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규제하지 말자. 네. 뭐 늘 보수가 해왔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색다른 느낌이 없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젊은 사람답게 좀 뭔가 젊은 사람이지만 좀 보수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좀 정부의 사이즈를 좀 줄이자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것들이어서 서로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를 잘 살리면 저절로 통합된다고 그런 얘기를 남기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